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결부금지 원칙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자기구속 원칙과 함께 불문법 원칙에 해당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는 거라고 했죠? 어떤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함에 있어서 하자 사유라고 한다면, 위법성 사유라고 한다면 주체상, 절차상, 형식상, 내용상 하자,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주체상, 적법 요건, 절차상, 형식상, 적법, 내용상, 적법 요건이 흠결되었을 때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상 적법 요건, 내용상 하자와 관련돼서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법치행정의 원칙의 주된 내용 두 가지, 법률 유보 원칙과 법률 우위 원칙 두 가지라고 했었죠. 법률 유보 원칙은 뭐라고요? 유보는 맡긴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인데 법적 근거가 없으면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돼서 위법 이렇게 되겠죠. 이건 내용상 하자에 해당을 합니다. 그것과 함께 법률 우위 원칙은요, 법률이 행정권보다 우위에 있다. 그래서 행정작용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법률 우위 원칙이었었어요. 그런데 법률 유보하고 법률 우위 원칙의 차이점이라고 했을 때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 하게 되면 그 근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문법적 근거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법률 우위 원칙이라고 했을 때 법률에 위반되지 마라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법률은 무엇도 포함된다고요? 성문법뿐만 아니라 불문법도 포함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 행정법에서 불문법이라고 했을 때 판례법이나 아니면 관습법은 주로 논의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판례법을 인정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오랑캐 나라들이 있죠. 오랑캐 국가라고 하게 되면 어딜 말하는 거예요? 영국과 미국이 이제 오랑캐예요. 그렇죠? 행정법에서는 걔네들이 오랑캐야. 오랑캐니까 걔들은요, 법이 없어요. 걔들은 의회가 만든 법이 아니라 그 대법원 판례를 법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 아시죠? 하버드 대학, 하버드의 공부 벌레들, 그죠? 오랑캐 국가에서는 이제 법조인들이 벌레들인 거예요. 그죠? 벌레들이 공부를 해요. 왜 벌레들이 공부를 할까요? 걔네들 여러분들, 우리 법전은 요만하죠? 요만한 법전 얼마 하지도 않아요. 한 2, 3만 원이면 사죠. 그런데 걔네들은 법전이 따로, 없어서 뭘 보냐면, 판례집을 봅니다. 법전 대신 판례집을 봐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그 판례집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판례집을 한번 사게 되면 우리 돈으로 한 3, 4천만 원이 듭니다. 돈이 없으면 공부도 못해요. 그죠? 오랑캐 국가, 법이 아니라 뭐를 판례를 다 외워야 되는 거야. 그걸 통째로 다 외워야 돼.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건, 그러면, 그 사건의 법리가 논점이 무엇이야? 이게 딱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걔들 같은 경우 어떤 사건 해도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다? 오랑캐 국가가 아니라 독일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대륙법계 국가고 여기서 이제 판례법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이제 우리 불문법이라고 하게 되면 주로 뭘 얘기한다? 조리법. 조리법은 뭘 말한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말한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는 어떤 게 있다고 했죠?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부가 바로 오늘 논의하는 부당결부금지 원칙이 되는 거죠.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좋아야 되는데 믿음이 부족한 거죠. 평신자도 아닌 목동은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공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지금 뭐 종교 차별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외우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신자도 아닌 목동은 다리가 부실해서 응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부실해서 죽어버리고 말 것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불문법입니다. 불문법. 그 중에 부가 뭐다? 부당결부금지 원칙이에요. 부당결부금지 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칠판에 보시게 되면 판서를 간단하게 좀 해놨는데요. 부당결부금지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행정처분을 하면서 다른 것과 부당하게 결부시키지 마라. 다른 거 아무거나 갖다 붙이지 마. 갖다 붙이냐? 이런 게 바로 부당결부금지 원칙입니다. 물론 이제 주되게는 말씀드린 대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논의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에다가 다른 걸 갖다 붙이지 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당결부금지 원칙, 반대급부를 부당하게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말하는 거죠. 몇 가지 리딩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딩 케이스 뭐라고 돼 있어요? 여권 발급을 해줄 테니 체납된 공과금을 납부해라. 물론 갑이라는 친구가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 납부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하고 여권 발급하고 하는 것하고는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갑이 여권 신청을 했는데 여권 발급을 할 테니까 공과금을 내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반대급부를 갖다 붙이게 될까요? 그렇죠. 부관이라는 걸 갖다 붙이게 됩니다. 우리 알기 쉬운 행정법에서도 부관에 대한 얘기가 간단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부관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어떤 수익적인 행정행위를 해줍니다. 여기서 수익적 행정행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권 발급이 되는 거죠. 여권 발급. 그러면서 여기다가 뭘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떤 조건을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이게 여권 발급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조건 붙는 게 바로 뭐다? 부관인데, 그게 공과금을 납부해라라는 이게 부관을 붙이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위규범이 어떻게 생겼다. 1, 2, 3의 요건을 충족을 하면 A라는 처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can입니다. can이 뭐야? 할 수 있다.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른다? 재량행위라고 부른다. 그러면 요건을 충족했을 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뭐라고 본다고요? 수익적 행정행위라고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수익적인 처분을 해주게 되면 그 상대방에게 수익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아주 기분이 좋네요. 플러스 효과가 발생해요. 플러스 10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처분을 안 해주게 되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0 이거요. 0에서 10까지 법적 효과를 행정청이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럼 몇 도 선택할 수 있겠어요? 8도 선택할 수 있겠네요. 7도 선택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은 바로 뭐예요? 플러스 효과가 그 다음에 공과금을 내라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요.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플러스 10이다. 플러스 10 이게 마이너스 2다 라고 하게 되면 통상 어떻게? 8의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부관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 붙이는 거예요. 재량행위에 붙이는 건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관 붙여서 할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고 재량행위일 때 부관을 붙일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알기 쉬운 행정법에서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게 등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거 그거 기억나세요? 행정행위의 이렇게 책에 나왔던 거 행정행위의 책에 보시게 되면 일본의 그 타타카 그죠? 타타카 외놈들이 만든 거예요. 외놈 학자 중에 타타카 이름도 이상해 그죠? 타타카라는 이제 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행정행위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이제 민법에서 이렇게 차용해다가 이렇게 만든 건데 대도 않는 소리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뭐요? 독일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행정법이 넘어오다 보니까 아직도 그 같은 구조를 사용을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어떤 법적 효과를 발생시켜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의 법률관계, 권리 의무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거죠. 법률관계 변동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적 효과 발생을 무엇으로써 한다? 행정청의 의사로써 한다. 행정청이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행정청이 해주고 싶어서 했을 때 우리 것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그런데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뭐예요? 법적 효과가 발생을 하긴 합니다. 상대방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긴 해요. 그런데 그것이 근거법에 의해서 바로 발생하는 거예요. 행정청의 어떤 의사가 개입되는 게 아니죠. 그냥 법에 의해서 바로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 우리 이런 행정행위를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다라고 했었어요.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이제 복습하는 중이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뭐가 있었어요? 형성적 행정행위하고 명령적 행정행위가 두 개가 있었죠. 형성적 행정행위는 특허, 인가, 대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각각의 특징들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우선 이게 잘 안 떠오르시면 알기 쉬운 행정법은 무료 강의로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명령적 행정행위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명, 허가, 면제 이런 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이 여건 발급은 뭘까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뭐가 있었나요? 확인, 공증, 통지, 수리 4개가 있었는데 요건 그중에 공증이에요. 공증. 어떤 공적인 증거력을 부여해주는 행위입니다.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거예요. 공적으로 여건 발급하는 거. 근데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가 개입된다고 했어요? 개입이 안 된다고 했죠? 개입이 안 되면 재량행위일 수 있을까요? 아니죠. 행정청에게 어떤 재량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행정청의 의사로서 법적 효과를 선택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청의 의사가 전혀 개입이 안 되면 재량행위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재량행위라는 게 없어요. 근데 처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이런 식의 부관을 붙이는 것은 재량행위에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준법률행위적 행정이기 때문에 요건 재량행위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걸 우리 기속행위라고 해요. 그리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측면에서 조금 더 볼까요? 부관 가서 또 이런 부분 자세하게 얘기하게 될 텐데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요, 자기 의사로서 어떤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했습니다. 누구? 행정청. 그렇죠? 행정청이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행정청이 주는 거예요. 플러스 10을 행정청이 주는 거니까, 자기 의사로 주는 거니까 일부 걷어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요. 입법자가 주는 겁니다. 플러스 10을. 법에 근거해서 바로 그 수익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입법자가 10을 준 건데 행정청이 그것을 일부 수거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럴 땐 애당초 부관도 붙일 수가 없고요. 애당초 이런 부관 붙일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여권 발급하고 공과금 체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뭐 하라고요? 부당하게 이딴 반대급부를 결부시키지 마! 이게 바로 부당결부금지원칙이다.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국세를, 세금이죠. 세금을 3회 이상 체납을 했을 때, 그것을 이유로 해서 영업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영업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우리 이제 관련 법령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 갑이 식품 접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식품 접객 영업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는 갈비집 이런 것도 들어가요. 갈비집을 뭐라고 하냐면 예,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라고 합니다. 그런 거 말고도 이제 빵집, 제과점업 영업허가도 있고요. 단란주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가시는 단란주점 있죠? 예, 단란주점 영업허가도 있어요. 예, 다른 뜻이 아닙니다. 단란하게 지내자는 뜻이고, 그 다음에 또 룸사롱 뭐 있어요? 룸사롱 유흥주점 영업허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고속도로 가다 보면 휴게소 있죠? 예, 휴게 영업소에 대한 영업허가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 그 식품 접객업 영업허가라고 해요. 근데 갑이라는 친구가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영업이 잘 안 돼요. 그 재정 상태가 굉장히 궁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낼 돈이 없어요. 예, 이런 상황은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예, 학원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낼 돈이 없을 정도로 궁박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국세를 그래서 3번 이상 체납을 한 겁니다. 예, 돈이 없는데 어떡해. 그래가지고요, 이 세무서장이 너 세금 안 내? 그래서 국세징수법을 적용을 시키려고 했어요. 국세징수법. 예, 우리 조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제 교재 보시게 되면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는 테마가 있습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뒤에 있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부분을 한번 잠깐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예, 실효성 확보 수단. 행정 대집행 바로 앞 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표가 있죠. 이제 거기 표를 보시게 되면 전통적 의무행 확보 수단,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해서 예, 행정 강제하고 행정 벌이 있고, 행정 강제에는 예, 2가지가 있는데 의무를 부과한 다음에 강제하는 강제 집행이 있죠. 그다음 의무 부과 없이 바로 강제하는 즉시 강제가 있고요. 그다음 강제 집행에 보시게 되면 4개가 들어가 있죠. 그 중에 2번째 게 뭐예요? 강제 징수예요. 이 강제 징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강제 징수를. 거기 강제 징수의 4단계 절차 한번 보세요. 독촉, 압류, 공매, 청산 이렇게 움직여요. 예, 알기 쉬운 행정법에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독촉은 뭐다? 독촉은 예, 세금을 안 내니까 빨리 내라고 최고 기간을 주고 그때까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압류는 뭐예요? 이 사람이 끝내 세금을 안 내려고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버릴 수도 있죠? 예, 처분 못하게 예, 재산권 행사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공매는 뭐예요? 여기 경매 붙이는 거죠. 경매. 이렇게 압류한 재산을 경매 붙이는 걸 우리가 공익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매 이렇게 말을 해요. 청산은 뭐예요? 청산은 그렇게 해서 다 돈으로 바꾸죠. 예, 팔았어요. 경매를 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의 재산을 팔았어요. 예, 그러면 이제 돈으로 바꿨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환가라고 합니다. 환가. 돈으로 바꿨죠. 그럼 이 돈 중에서 예, 체납된 국세만큼은 국고로 환수를 하고 남은 금액은 돌려주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청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뭐라고 했어요? 세금 낼 돈도 없었어요. 세무서장이 강제징수를 하려고 한 거예요. 국세징수법에 그러니까 강제징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재산이 없는 겁니다. 재산이 없어서 강제징수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무서장이 근데 되게 독한 친구예요. 예, 독한 친구여서 이놈이 그래갖고 아예 응징을 하려고 예, 내가 돈을 못 받으면 너를 응징하리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 영업허가 취소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징수법 7조 2항에 근거해서 예, 그 관할행정청한테 영업허가 취소를 하도록 요구를 해요. 여기 볼까요? 예, 국세징수법 7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세징수법.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제 실제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없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정당한 사유니까. 예,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는 허가나 인가나 면허나 등록과 같은 예, 이게 뭐요? 관허 사업이에요. 예,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가능한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예, 등록 그 갱신이 필요한 사업, 이 관허 사업에 주무관서에게 관할행정청에게 그 납세자에 대해서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관허 사업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관허 사업 제한이라고 해요. 관허 사업 제한. 여러분 아까 보셨던 실효성 확보 수단 표 보시면요, 전통적 의무행 확보 수단 말고 밑에 새로운 의무행 확보 수단이 있을 거예요. 예, 거기 보시면 관허사업 제한이라는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관허사업 제한. 예, 관허사업 제한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행정법상의 어떤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기존의 인허가를 정지나 철회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인허가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뭐 한다고요? 기존의 인허가를 취소시켜버린 거예요. 정지나 취소시키거나. 예, 그리고 또는 새롭게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너 세금 안 냈으니까 허가 안 해줄 거야. 예, 허가 안 해줄 거야. 이거 바로 뭐다? 예, 허가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침익적일까요? 어느 게 더 침익적일까요? 이미 허가 받은 사람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하는 게 더 침익적일까요? 아니면 허가를 안 주는 게 더 침익적일까요? 물론, 허가를, 예, 안 주는 것보다 허가를 한 다음에 이걸 취소하면 훨씬 더 침익적이죠. 그쵸? 하고 있던 걸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 애당초 안 해줘버리게 되면 기대도 없어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예, 허가를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다. 2가지 중에 이게 덜 침익적인 경우죠. 왜? 요건이 이항보다 이게 좀 더 예, 약해요. 그래서 조금 더 약한 관허사업 제한으로서 허가 거부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세무서장의 관허사업 제한 요청이라고 해요. 관허사업 제한 요청.
그럼 관호사업 제한 행위는 누가요? 즉 허가 거부 처분은 누가요? 예, 관할행정청이 따로 하겠죠. 주무관서가 있을 테니까 관악구청장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서 사업을 경하는 자가 허가 등을 받아서요. 이미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예, 국세를 3회 이상 뭔가 요건이 좀 강화되어 있죠. 예, 조금 더 나쁜 놈이에요. 조금 더 나쁜 돈. 3회 이상 체납했는데 금액도 얼마야? 500만 원 이상. 굉장히 큰 거예요. 그쵸? 예. 500만 원이 작으신 분들은, 예, 지금 이제 동영상을 끄시고, 예, 돈 그 정도 있으면 공부 안 해도 돼. 그죠? 예, 500만 원 이상 있을 때에는 주무관서에 뭐 할 수 있다? 사업의 정지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관어사업 제한의 내용이 2개 있었죠. 이미 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 못하게 하는 게 있고, 애당초 시작을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시작을 못하게 하는 거고, 이게 하던 사업을 못하게 막는 거죠. 이게 더 침입적이라고 했죠. 요건이 더 강화돼 있죠.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했다는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예,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영업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예, 7조 2항을 적용을 시킨 거죠. 7조 2항을. 이거 부당결부금전칙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여러분들 부관이라는 것과 관련시켜서 살펴봤었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국세징수법에 엄연히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거대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부당결부 위반이라는 사유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만둘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남느냐? 여러분 좀 이따 보시면 이 부당결부금지원칙이라는 것은요. 이건 헌법상 원리입니다. 헌법상 원리. 법률적 원리가 아니라 헌법상 원리란 말이에요. 예, 헌법상 원리라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국세징수법은. 법률이죠. 성문법 법률입니다. 불문법이라고 할지라도 그 효력이 헌법상 원리면 이 국세징수법보다 효력이 우선되죠. 적용이 우선된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효력이 우선된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위반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어요. 어느 게 적용이 우선이에요? 같은 영역에 상위법도 적용될 수 있고 하위법도 적용될 수 있고 그럼 뭘 적용시켜? 하위법을 적용시키죠. 하위법이 적용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뭐가 우선이다? 효력은 우선이겠죠. 그러니까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반되면 안 돼요. 부당결부금지원칙은 상위법이에요. 헌법상 원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법률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면 어떻게 돼요? 이 법률은 위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지금의 문제는 7조 2항입니다. 7조 2항은 과연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예, 물론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위반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예, 위헌설이죠. 예, 그 다음에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은 바로 이거예요. 3번이나 체납을 했는데 500만 원 이상이나 체납을 했는데 이런 경우까지 예, 이와 같은 관어사업 제한을 못하게 막아버린다면 국가의 조세 행정 자체가 무력화되지 않겠는가. 이건 불가피한 입법 정책적인 문제인 것 아니겠는가. 이런 주장이 바로 합헌설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예, 무엇이 타당한가. 합헌인가 위헌인가 어느 게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는 예, 누구 견해를 따르면 돼요? 예, 물론 제 견해를 따르시면 됩니다. 그죠? 제 견해. 저는 어떤 생각일까요? 예, 저는 원칙적으로 위헌인데 여기 요건이 이런 거가 있어서 7조 2항은 예, 이런 규정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인정하자. 합헌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순수하게 부당결부에 대한 문제로만 생각해 보세요. 순수하게 부당결부에 대한 문제로만 생각하시게 되면 지금 세금을 체납한 거하고요. 여기서 영업을 못하게 막는 부분에 이 영업이 무슨 영업인지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 영업이에요. 일반 영업. 일반 영업을 다 못하게 막는다고 하게 되면 부당하게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키고 있는 건 맞아요. 여기까지 보면 부당결부 위반이에요. 아니 세금 체납하고 영업하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이걸 결부시켜서 영업까지 못하게 하는가. 그리고 또 어떤 측면도 있어요. 이 영업을 못하게 해버리게 되면 영업을 해야 돈을 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갑이라는 사람의 생존권 침해로 연결될 수도 있고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돈도 못 벌게 해놓고 세금 안 낸다고 자꾸 뭐라고 징징거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화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3회, 그리고 5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예, 부당결부 위반까지는 가지 않도록 여기서 이렇게 어느 정도, 예, 경계를 좀 잡아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학설에 따라서 위헌설을 따르게 되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예, 부당결부 위반에 따른 위법한 처분이 되고요. 합헌설에 따르게 되면, 예,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 적법한 처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경찰서 구내식당 운영을 허가해 줄 테니 종각파출소를 2층으로 증축해달라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1번이랑 뭔가 비슷하죠. 뭐뭐 할 테니 테니 그죠? 테니 부관 예, 앞에서 부관이었었죠. 이것도 부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 구내식당 요거 이제 여러분들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가면 우리 이제 또 배우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행정재산의 목적 외에 사용 허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종로경찰서에는 누가 있냐면 각시탈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파출소가 지금 1층으로 돼 있는 거예요. 열악해. 이 종로경찰서는 안국역 바로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정독도서관. 예, 제가 자주 이용하는 곳입니다. 행정법 질문하실 분들은 글로 오지 마세요. 그렇죠? 예, 저도 공부 좀 해야 되니까. 예, 종로경찰서에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게 해준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여러분 경찰서 밥 먹어보셨어요? 예, 맛있죠. 그죠? 싸고 맛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기업 다니시는 분들, 특히나 저기 어디에요? 예, 역삼역이나, 예, 거기 이제 삼성역 이쪽에 가시게 되면, 예, 큰 회사들 많죠. 거기 계신 분들이 보통 식당 안 가고요. 어디로 가요? 예, 그럼 고시생들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고시식당 있죠? 거기 가도 고시식당이 있어요. 고시식당은 아니고 똑같은 게 있어요. 무슨 가정집 뷔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똑같아요, 구조가. 예, 그런 거가 있는데 거기는 5,000원, 예, 여기 신림동은 예, 3,000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거기 3,000원이면 어딜 갈 수 있어? 예, 경찰서 구내식당 갈 수 있어요. 예, 싸고 맛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구내식당은 돈 많이 벌어요? 엄청 많이 벌어요. 엄청 많이 벌죠. 종로 경찰서 건물은 누구 재산이에요? 국가재산이죠. 국가재산. 국가재산 중에서 이 종로 경찰서 건물은 우리가 행정재산이라고 해요.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이라고요. 요거를 이제 예외적으로 사용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원래 누가 쓰는 건데? 누가 쓰는 거예요? 행정주체가 원래 쓰는 거예요. 여러분 행정주체는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냄새 나요? 안 나죠? 그쵸? 예. 예, 물론 이제 정치가 좀 안 좋아지면 여러분들이 꿀인내가 나는 것 같은 거 있기는 하지만 예, 행정주체는 없어요. 그럼 행정주체 손발은 누구라고 했어? 공무원이죠. 행정주체가 쓴다는 것은 바로 공무원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 종로경찰서는 경찰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곳이죠. 예, 이런 거 이제 우리가 행정재산이라고 해요.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허가 그 테마 가서 우리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걸 해준다는 거예요. 허가를 해준다 이겁니다. 이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허가는 성지 특허예요. 특허고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니까 1번이랑은 좀 다르죠. 재량행위니까 부관을 붙일 수는 있어. 붙일 수 있으니까 진짜 이제 요번에는 부당결부금전칙 위반이 아니냐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구내식당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예, 파출소를 좀 증축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하나도 없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뭐 내가 허가해 줄 테니까 구두 좀 사줘. 뭐 별거 다 되겠네. 그렇죠? 이건 관련이 없어. 부당결부금전칙 위반입니다. 예, 부관이 위법해져요. 부당결부금전칙 위반으로. 나중에 우리 이제 부관 테마 가시게 되면 부관의 가능성 및 한계라는 테마가 있죠, 책에. 예, 거기서 부관의 위법성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거기서 사항적 통일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부당결부금전칙 논의를 하게 됩니다. 사항적 통일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부당결부금전칙 위반으로 부관이 위법해집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파트를 짓게 해줄 테니. 테니. 예, 테니 맞네요. 그죠? 예, 테니. 예, 아시겠어요? 네. 부당결부금전칙은 부관에서 제일 많이 논의가 돼요. 부관. 관악구 총사 부지를 기부 체납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건축이라는 거. 3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요,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요. 건축법 11조에 적용을 받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지어요. 3층 미만의 건물을 지을 때는요, 예,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요. 건축법 14조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때는 허가받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건축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건 뭘까요? 아파트는요, 예, 이런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건축법을 적용시키지 않아요. 뭘 적용시키냐? 주택법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법. 옛날에 이제 예, 주택건설 촉진법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주택법을 적용받아요. 이 아파트를 짓게 해주겠다라는 것은 바로 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이라고 합니다. 판례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파트 짓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을 해줄 테니 예, 요것도 특허입니다. 재량행위고 부관을 붙일 수는 있어요. 예, 해줄 테니 뭐해라? 관악구 청사 예, 부지를 사다가 예, 내놔라, 소유권을 넘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부당하게 반대급부를 결부시키고 있는 거 맞죠? 예, 요거는 인정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비교해 봅시다. 예, 이런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에 요건 이제 위법하다, 부당결부금전칙 위반이다. 이런 경우 어떨까요? 아파트를 짓게 해줄 테니 했는데 거기다가 예, 진입로 용도의 부지를 예, 기부 체납해라. 진입로 용도의 부지, 아파트에 들어가는 진입로 말하는 겁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이거는 부당결부금전칙 위반이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공간이 여기 조그만 걸로 한번 해볼까요? 원래 여기 이렇게 아파트가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3,000가구입니다. 3,000가구 여기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공터였어요. 공터. 여기 이제 공터였어요. 요즘에 공터가 잘 없죠,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는 공터가 많았는데 공터에서 축구 이렇게 많이 하고, 그렇죠? 여기다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거야. 원래 여기 A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B라는 아파트를 짓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파트 문이야, 문. 근데 여기 이렇게 들어간 진입로가 있죠?
3천 가구가, 예, 이 지임로로 이렇게 들어가는 데 있어서만 또 이 지임로 도로가 지금 좁았었어요. 근데 얘네들 문이 여기야. 문이 여긴데, 여기는 이제 5천 가구가 들어, 5천 가구. 그러니까 여기 지임로가, 예, 그대로 요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예, 여기서 러시아워가 생겨야, 그쵸? 예, 러시아 사람들이 막 온단 말입니다. 그럼 안 되죠, 그쵸? 전쟁이 나잖아요? 러시아랑 우리나라랑, 그쵸? 예,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지임로를 이만큼 넓혀줘야겠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게 해줄 테니 지임로 용도의 도로를 기부채납해라라는 것은 이건 필연적 원인이 되는 부분이고 아파트 짓는 거랑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예, 전혀 관계없는 부당한 반대급부 결부가 아닙니다. 이런 건 인정돼요. 여러분 이런 거 어떨까요? 아파트를 짓게 해줄 테니 라고 하면서 예, 도로 부지를 기부채납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예, 기존의 통행로가 폐쇄돼 버린 겁니다. 그 위에 아파트가 지어진 거야. 그러면요, 그 기존의 통행로를 사용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 사용하던 사람들, 주민들이 이 통행로가 없잖아요. 그렇죠? 갇혀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통행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예, 아파트 건설업자는 아파트를 지어갖고 돈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많이 버니까 그 정도 도로를, 예, 만들어서 기부채납하라는 것은 부당결부금 정책 위반이 아닙니다. 예, 통상 그래요.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을 때도 그랬었고요. 예, 그 한강 주변에 이제 아파트를 많이 짓게 해줬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렇게 짓게 해주면서 뭐라고요? 이거 채납해라, 저거 채납해라 엄청 많이 했단 말이죠. 예, 근데 그런 거는 부당결부 위반이 아닙니다. 아파트 짓게 해줄 테니까 거기다 학교 지어라.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 자기들 편하게 살겠다고 관악구 청사를 뭐 지어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관악구 청사 지금 뭐 굉장히 의리의리합니다. 이제 여기만 의리의리하냐? 다른 동네 다 의리의리하죠, 그렇죠? 예, 예,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예, 봉사하겠다고 공무원이 되신 분들께서 말이죠. 예,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네. 예, 뭐 타임스퀘어도 아니고 그렇죠? 예. 얼마 전에 타임스퀘어 가니까 뭐죠? 예, 얼마 전에 지금의 시기가 나오겠네. 큰일 났다. 말 안 하겠습니다. 예, 어떤 이제 그 영화 시사회를 하는데 예, 외국 배우들하고 예, 이렇게 다 왔어요. 왔는데 예, 연예인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 그다음 5번째 보시게 되면 이건 부당결부 위반이고 9인승 승합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요. 예,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봉사활동을 하려고 이 승합차를 이용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 집에다 태워다 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이제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갑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 술을 딱 한 잔만 드세요. 이렇게 대접을 한 거야. 근데 술이 예, 너무 독해. 독해도 너무 독해. 그래서 한 잔을 먹었는데 예, 뿅 간 거예요. 이 사람은 책임감이 되게 강해. 그래서 하지만 난 오늘도 여러분들을 집까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한 거죠. 그렇죠?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했는데 0.15%가 나온 겁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뭐예요? 만취죠, 만취. 그죠? 만취 상태면 운전면 취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소형 면허를 갑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모두 취소해 버렸어요. 괜찮을까요?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80조에 보시게 되면 운전면허 규정이 있어요. 운전면허 규정이. 지금 이제 저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요. 도로교통법 44조에 보게 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이 44조에 있고, 그 다음, 도로교통법 93조 1항에 보시게 되면 44조에 위반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 제재처분의 내용이 두 개가 있고요. 하나는 운전면허 취소가 있고, 하나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 정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운전면허 취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로교통법 93조에서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진 행정안전부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91조에 보시게 되면 별표 28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0.1% 이상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그래서 이제 취소를 해요. 그리고 도로교통법 80조에 보게 되면 운전면허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 시행규칙 53조에 보게 되면요. 어떤 면허 가지고 어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이런 게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면허를 저렇게 여러 개 딸 필요가 없죠. 한 개만 따면 되지. 그쵸? 네, 뭐 살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2종 면허를 따서 이걸로 할까요? 1종 보통 면허를 따서 15인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운전을 하다가 걸리는 일은 사실 없어요. 그죠? 이런 거를 단속을 잘 하진 않아요. 엔간하면 하죠. 그죠? 그냥 운전합니다. 하는데, 근데 음주운전 단속하다 걸렸는데 면허 증진 봅시다 했는데, 근데 보통 면허다. 이러면 걸리는 거죠. 진짜 이거는 운이 없는 거야. 그럼 지나가다가, 우박 맞아 죽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뭐라고 하거든요. 1종 대형 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차는 당연히 되고, 그다음 모든 승합차 운전할 수 있다. 승합차 뭔지 아시죠?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는 봉고, 그쵸, 봉고. 큰 봉고, 작은 봉고. 일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승용차 당연히 운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5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종 소형 면허를 가지고는요, 이륜 자동차, 바퀴 2개짜리 이륜 자동차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전거에다가 모터 다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륜 자동차, 이건 이제 오토바이 얘기하는 건데, 150cc 이상이라고,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좀 이따가. 125cc 이상이냐, 미만이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저기서 뭐라고 했냐면, 9인승 승합 자동차라고 했습니다. 9인승 승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무엇과 무엇이다? 이걸로 9인승 승합 자동차 운전할 수 있습니까? 이종 소형으로? 안 되죠. 그죠? 이걸로 운전할 수 있습니까? 15인 이하니까 가능하죠. 그 다음, 일종 대형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그러면 운전면허를 취소한다고 했을 때 어떤 면허를 취소해야 돼요? 이거 2개는 취소해도 되죠. 그죠? 이걸로 음주운전을 한 건지 이걸로 음주운전을 한 건지 모르는 문제고, 이것만 취소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음주운전했던 차량을 또 음주운전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만 취소하게 되면 또 이걸 가지고 그 차량을 또 음주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 차량을 가지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못하게 막으려면 이거 2개를 취소하는 건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승합 자동차를 음주운전했다고 했지 이륜 자동차를 음주운전했다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걸 취소하면 안 돼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면허를 취소한 거죠. 그러면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이 돼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이제 리딩 케이스를 가지고 머리를 한번 환기를 시켰는데요. 환기가 길었죠? 그 내용이 짧을 겁니다. 내용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결부금지원칙 의의를 보시면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하면서 옆에 써놓으세요. 공익목적으로. 공익목적으로. 물론 이제 행정작용이 원래 대부분이 공익목적이죠. 여러분들 지금 잘 아시는 대로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할 때 행정상 법률관계, 공법관계도 있고 사법관계도 있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작용 중에서는 공행정작용도 있고 사행정작용도 있습니다. 사행정작용이 바로 사법관계죠.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나 헌법상 기본권은 어디만 적용되냐? 공법관계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행정작용이에요. 공행정작용. 실질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급부를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론적 근거, 법치, 국가 원리, 자의금지원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법적 성질을 보시게 되면 이 부당결부 금지원칙의 효력이 헌법적 효력을 갖는 원칙인 것인가 아니면 그냥 법률적 효력만 갖는 원칙인 것인가의 견해 대립이 있죠. 헌법적 효력설, 법률적 효력설 이렇게 있고요. 헌법적 효력설로 보는 것이 이게 다수의 입장이고 박균성 교수님이나 아니면 이제 경희대 박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 효력설의 입장을 취하시긴 합니다만은 헌법적 효력설로 보시는 게 우선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 근거를 법치, 국가 원리 그리고 자의금지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 실정법상 근거를 보시면 헌법 37조 2항을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37조 1항 1문을 보시게 되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2문에는 뭐가 있냐면 본질적 영역 침해 금지원칙 규정이 있고요. 1문만 보시면 됩니다. 1문 보시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거 법률로서 어디서 배웠습니까? 법률 유보원칙에서 배웠던 부분이고요.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필요한 경우를 말이죠. 이 필요한 경우를 첫 번째 필요한 정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다음 두 번째 필요한 사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 필요한 정도로 해석을 하는 범위 안에서는 헌법 37조 2항이 비례 원칙의 헌법상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죠? 정도의 문제니까요. 그다음 필요한 사안의 문제라고 하게 되면 전혀 관련 없는 사안까지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면 안 된다.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의 헌법상 근거가 37조 2항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실정법상 근거가 37조 2항으로 돼 있고 괄호에 보시게 되면 필요한 사안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법적 성질을 보시면요. 헌법적 효력을 가질까 법률적 효력을 가질까 견해 대립이 있는데 이건 뭘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 부당결부 금지원칙이 어디서 도출되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디서 도출되었는지. 헌법적 효력설을 보시게 되면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 중에서 어디서 도출되었다? 자의금지원칙으로부터 도출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법률적 효력설을 보시게 되면요. 민법 제2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2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2조 1항에 보시게 되면 신의 성실 원칙.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해야 된다. 근데 민법은 사법관계 적용되는 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인 간에 서로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약속도 지키고. 그리고 2조 2항에 보시게 되면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이게 우리 공법, 행정법에도 적용이 될까요?
민법의 사법의 일반법 원리적인 내용들은 공법관계에도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정법이라는 통일된 단일 법전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또 행정법은 아직까지 이게 완성된 법이 아니라 현재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법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규정들을 사법 규정에서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해 조절적인 그런 규정들은 가지고 올 수가 없지만 일반법 원리적 규정들은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법관계도 적용이 돼요. 2조 2항은 사인 간의 권리남용 금지원칙 규정인데 이걸 공법관계로 넘겨오게 되면 언제? 행정 주체가 행동을 할 때 적용이 되니까 권한남용 금지원칙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민법은 헌법입니까? 법률입니까? 법률이죠. 그래서 2조 2항으로부터 도출되었다 이렇게 보면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밑에 검토를 보시게 되면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거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런 경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 시험에서 건축법 얘기가 많이 나오죠. 지금 이제 현행법으로는 이제 건축법 79조고요. 구법에서는 이제 구건축법 69조입니다. 69조. 예를 들어서 건축법 11조나 14조에 보게 되면 건축 허가 규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 건축 신고 규정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건축 허가를 안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을 짓게 되면 불법 건축물이죠. 위법 건축물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현행법 79조 1항, 구법 69조 1항에 보시게 되면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 명령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 구법 69조 현행법 79조 2항 3항에 보시게 되면 구법에서는 공급 거부하고 관허사업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법 79조 2항 3항에는 관허사업 제한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허사업 제한은 뭔지 아시죠? 방금 우리가 얘기했었고 공급 거부는 뭐겠어요? 위법 건축물을 철거하라고 했는데 철거를 안 하는 거예요. 갑이라는 친구가 위법 건축물을 스스로 자진 철거를 안 합니다. 안 할 때, 그 건물을 가지고, 어떤, 영업을 못하도록 막는 걸 관허사업 제한이라고 한다면, 공급 거부는 가스, 전기, 수도, 이런 거를 공급을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 건물을 무용지물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공급 거부나 관허사업 제한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된다라는 문제 제기가 학자들로부터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구법 69조 2항 3항에 있었던 공급 거부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문제를 인정한 거죠. 그런데 관허사업 제한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기는 게 맞냐, 삭제하는 것이 맞냐 이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법률 조항이 지금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만약에 부당결부금지원칙을 법률적 효력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불문법입니다. 건축법은 법률적 효력을 가진 성문법이고 부당결부금지원칙은 법률적 효력을 가진 불문법입니다. 그러면 불문법에 위반된다고 성문법을 제거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럼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는 법률조항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게 돼요. 규범 통제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게 된다는 점에서 다수설에 따라 헌법적 효력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그죠? 그 다음 로마자 4번의 적용 요건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 이건 이제 공행정 작용이고 반대급부가 우선 결부돼 있어야 될 테고요. 그다음 아무런 관련이 없어야 되죠. 실체적 관련성이 없어야지만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적용을 받고 위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실체적 관련성 이게 핵심이겠죠. 이건 어떻게 판단하죠? 그냥 막 직관적으로 막 판단하는 건 아니죠. 다 뭔가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게 돼요. 첫 번째는 원인적 관련성, 두 번째는 목적적 관련성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게 되는데 원인적 관련성이 깨져도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거고요. 목적적 관련성이 깨져도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겁니다. 원인적 관련성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인과관계, 내적 관련성 그것이 필연적인 원인인 것인가, 필연적인 원인인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를 짓는 데 있어서 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파트 건설이라는 것에 이게 필연적 원인이 되어 필요해지는 부분이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종로경찰서에 1층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파출소 증축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죠. 이런 게 바로 원인적 관련성의 측면입니다. 몇 가지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적 관련성,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진입로 개설 확장 조건부 주택사업계획 승인 처분, 이게 아파트 건설이라고 했습니다. 부관을 붙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했고요. 진입로 개설은 부당결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서울시 청사부지 기부 체납 조건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 서울시 청사부지를 내놔라,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그 다음 영업세 체납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 철회, 이건 세금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 영업을 철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허사업 제한 부분이죠. 이건 서로 간의 관련성이 있죠. 그런데 밑에
종합부동산세 체납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 철회. 이거는 또 관련이 없죠. 서로 간에, 그죠? 다음, 승용차 음주운전에 따른, 승용차입니다. 2종 보통, 1종 대형 면허. 2종 보통으로도 승용차 운전할 수 있고, 1종 대형으로도, 승용차 운전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부당결부는 아니죠. 이 면허를 취소한 게 말이에요. 밑에, 125cc 이상의, 이륜자동차 음주운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 면허만 가지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소형 면허만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에요. 그런데 2종 보통이나 1종 대형 면허를 취소하게 되면 하등에 관계가 없는 면허를 취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인적 관련성, 실체적 관련성이 인정이 되고 이런 경우에 인정이 안 되겠습니다. 아래의 경우가 바로 부당결부 위반인 겁니다. 목적적 관련성 보겠습니다. 위에는 원인적 관련성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원인적 관련성은요. 정말 이게 필연적 원인이 되는 부분이 맞아? 그건 사실적 관계 문제입니다. 사실관계 문제고 목적적 관련성은요. 이건 법적인 문제예요. 법적인 문제. 얘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판단이 되실 겁니다. 도박 중독자 치료기관 설치 조건부 카지노 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지노 허가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카지노? 아시죠? 도박이죠. 근데 카지노 허가를 받게 되면 적법하게 도박이 허용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예외적 허가라고 하는데요. 예외적 허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카지노 허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게 어떤 문제예요? 사행성 있는 사업이죠. 사행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밑에 도박 중독자 치료기관 설치 조건부 카지노 허가를 하게 되면 도박 중독자 치료기관을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하게 되면 이거는 근거법에서 그 사행성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목적적 관련성 수권 규범의 목적에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부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밑에 보시면 문화회관 건립 조건부 이게 있어요. 이거는 인근에다가 카지노 허가를 해주는 걸 주민들이 반대하겠죠. 그렇죠? 특히나 누가 반대하겠어요? 부인분들이 반대하겠죠. 그렇죠? 이거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남편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계속 기웃기웃거릴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 반대하니까 그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수영장 뭐 이런 것 포함되어 있는 문화회관을 건립을 해준다. 이거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목적적 관련성이 깨진다고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풍속 영업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 철회, 종합부동산세 체납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 철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공동위생관리법에 근거해서 숙박 영업허가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숙박 영업허가. 그 여관이나 뭐 모텔 이런데 청소년들 혼숙을 시켜서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들 많이 있죠.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해서 숙박 영업허가, 여관 허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숙박 영업허가를 해주는데 카지노는 사행성 있는 사업이고요. 이건 뭐야? 풍속 영업 규제 내용을 공중위생관리법 내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속 영업의 문제로 인해서 영업허가 취소하는 관호사업 제한은 이거는 근거법의 목적 그 범위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것이므로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은 아닙니다. 밑에는 이제 종합부동산세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목적적 관련성이 인정이 안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인적 관련성의 측면하고 목적적 관련성의 측면하고 양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 이거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부당결부금지원칙이 뭔지는 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 문제를 푸시다가 이게 위반이야 아니야? 이런 걸 판단할 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기준을 무엇으로 삼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영역과 위반 효과를 보도록 합니다. 공법상 계약은 부관과 함께 부당결부금지원칙이 가장 주로 주되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공법상 계약이라는 것은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공법상 계약이라는 것은 일방의 행정 주체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행정 목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행위를 말합니다. 물론 계약 행위이기 때문에 일방의 청약과 타방의 상대방의 승낙으로서 서로의 반대 의사의 합치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익 목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사법상 계약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공법상 계약이 있게 되면 행정 주체가 국민에게 어떠한 급부를 주고 그리고 누가 국민이 행정 주체에게 어떤 급부를 주게 됩니다. 행정 주체가 주는 급부를 우리가 주된 급부라고 하게 되고 국민이 행정 주체에게 주는 급부를 우리가 반대 급부다라고 하게 됩니다. 이 반대 급부가 무엇과 주된 급부와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혀 관련이 없는 반대 급부가 결부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바로 공법상 계약에 관련된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 행정행위의 부관, 이 부관 얘기는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방금 이랬어요. 계약에서는 반대급부가 뭐였어요? 국민이 행정주체한테 주는 걸 말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반대급부가 뭐가 돼요? 부관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랑 관련이 돼야 돼요? 주된 급부랑 관련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는 뭐랑 관련이 돼야 됩니까? 그 주된 행정행위와 관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부관. 그 다음, 앞서 말씀드린 공급 거부나 관호사업 제한은 부당결부금지원칙의 문제를 항상 안고 있습니다. 그 같은 내용이 3번이고요. 그 다음, 로마자 6번에 보시게 되면 위반 효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반 효과.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면 위법 맞습니다. 위법 맞습니다.
만약 그것이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라고 한다면 위헌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그것이 행정처분이라고 한다면 이게 비록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불문법인 것은 맞지만 위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네, 우리 법률 우위 원칙에서 위반되면 안 되는 그 법률을 우리가 행정법의 법원이라고 합니다. 행정법의 법원에는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이 포함된다고 했죠. 이 성문법원 안에 헌법도 포함됩니다. 헌법도 포함되고 헌법에 위반되는 것도 법률 우위 원칙에 위반되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위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처분이 위법해지는 건데 처분이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마시고요. 그다음 실질적 관련성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인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동그라미 2번, 3번에 있는데 행정처분, 행정행위 측면을 말하는 거죠. 특히나 그것이 재량행위일 때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행정행위에는 어떠한 특수성이 있나요?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인정되는 공정력이라는 것이 있죠. 공정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법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효력이 인정되는 취소 사유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무효고 어떤 경우에 취소 사유가 되죠? 뒤에서 우리 무효와 취소의 구별 논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무효와 취소의 구별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내용상 중대한 위법인가? 그다음 객관적으로 외관상 명백한 위법인가? 이걸 판단을 하게 돼요. 불문법이기 때문에 이게 내용상 위법성 맞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말씀드린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중에 내용상 위법이 맞습니다. 그러면 내용상 중대성은 항상 인정이 돼요. 그런데 명백성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결부 위반이라는 거죠. 이럴 때는 무효라고 보는 게 맞겠죠? 중대성과 명백성이 동시에 인정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부당결부 위반이야 아니야 이 부분에 다툼이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위법이네 라고 보기는 힘든 거예요. 이럴 때는 명백성 요건이 흠결돼서 취소 사유에 그친다고 볼 것이고 그 마지막에 있는 공법상 계약은 여러분들이 이 계약은요. 계약은 행정행위가 아니죠? 그러면 공덕력이 없어요. 공덕력이 없으면요. 사법관계랑 똑같습니다. 위법 이코로 무효죠. 위법이면 바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법상 계약은 부당결부 위반이면 무조건 무효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